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내일 한꺼번에 불러 조사합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칙으로 받은 샤넬백 2개를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온 장본인입니다. 또 정지원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가 휴대전화에 건의2로 저장해두고 인사청탁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의 명의자입니다. 이렇게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최측근들을 모두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려 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특검에 조사는 6시 전에 끝내주고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첫 소식 양빈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문고리로 불리는 최측근 비서진이 내일 차례로 소환됩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경옥, 정지원 두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디올백을 받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유경옥 씨는 건진법사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측은 YTN 인수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에게 총 2천여만 원어치 샤넬백 2개를 김 여사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샤넬백 2개를 전달받은 유경옥 씨는 돈을 보태 다른 가방과 신발 등 다른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유 씨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봉하마을에 갔을 때도, 2023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도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샤넬백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건진법사 측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건진의 지시를 받고 샤넬백을 교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 정지원 씨는 건진법사가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 건의2의 사용자입니다. 2022년 3, 4월쯤 건진법사는 건의2라 저장된 번호로 특정 인물을 정부 인사 자리에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건의2로 저장된 정지원 전 행정관은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했습니다. 문자가 오간 시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사 작업이 본격화된 때입니다. 정 씨가 건진법사의 인사청탁에 응답까지 한 건데, 특검은 이 역시 김 여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두 사람을 상대로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인사청탁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이렇게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인데, 김 여사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내주고 소환 조사 사이 사나흘의 휴식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특검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그동안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하자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황제 조사 요구라며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가 특검 측에 황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아직도 자신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V제로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김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야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앙지검 검사들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제출하고 12시간 남짓만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전부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범죄 혐의는 건진법사 게이트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각종 귀금속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 여사는 2년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 등에게나 부여되는 이런 실버 마크가 붙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이 외교부를 동원해 공직에 있지 않은 김 여사에게 실버 마크가 부여된 경위를 수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교부에 관련 자료도 요청했는데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름 옆에 실버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실버마크는 정보기관장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부여되지만 공직에 있지 않은 김 여사도 실버마크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안보실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트위터와 접촉을 한 게 드러난 겁니다. 트위터가 글로벌 기업이란 이유로 외교부가 힘을 썼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도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 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을 돋보이게 하는 사적인 일에 외교 안보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왜 이걸 해줘요? 외교부 업무 아닌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실버마크 추진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교부의 당시 국가안보실의 요청과 트위터 측에 전달한 입장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김 여사를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킨 직권 남용 등의 혐의점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업 투자금이 김건희 집사 회사로 넘어갈 때 개입한 사모펀드는 다른 사람이 100% 지분을 가졌던 회사라고 그동안 해명해 왔지만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회사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적이 없고 주인은 계속 집사 김예성 씨였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김 씨는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특검은 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기업들은 김예성 씨가 설립부터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46억 원은 김 씨 회사로 지목된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려온 만큼 특검은 집사 게이트라 부르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46억 원이 건너갈 때 통로 역할을 한 사모펀드는 김 씨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래 당시 기업인 윤모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며 김예성과 무관한 법인이라는 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윤 씨에게는 지분이 넘어갔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 씨도 특검 조사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지분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이사였던 김 씨의 부인 정모 씨도 특검에 나와 남편 김 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6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남편이 처분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사모펀드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인의 출국 금지 해제는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1호 수사 대상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해 6월 저희 JTBC의 단독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JTBC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저희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주가 조작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JTBC는 멋쟁 해병이라는 해병대 출신들이 모인 카톡방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이 임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씨가 포함된 단톡방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뜬금없이 3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달 사이 3부 토건 주가는 5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JTBC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호 씨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국민의힘과 멋쟁 해병 당사자 일부가 JTBC 기자와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동안 수사 끝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종호 씨의 3부 체크 언급 바로 이틀 뒤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난 데 주목했습니다. 또 이 씨와 3부 토건 조성옥 전 회장과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봤습니다. 지금 3부 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지금 아버지하고 싸워. 특검은 다음 주 이 씨를 다시 불러 주가 조작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택과 총리 공간 모두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바로 특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자, 김혜리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압수수색은 조금 전 오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검은 아침 7시 30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한 전 총리의 종로구 자택과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동시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함께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지난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챙겨온 문건으로 강 전 실장이 뒤늦게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가 여기에 서명까지 했다가 나중에 없던 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해 삭제를 없앴다는 겁니다. 이런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엔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국회와 헌재에서 계속 증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 있던 문건들을 직접 챙겨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요. 특검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선 한 전 총리의 수첩과 휴대폰, 개인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수사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유지를 했고요. 파면 이후엔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간 강제 수사를 피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공수처가 헌법재판관 불임령 사건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한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대며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에 3주 연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지귀현 부장판사에게 엿새 전 구속적부심엔 출석했었다며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3차례 연속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겁니다. 앞서 지난 18일 석방 문제가 걸린 구속적부심 신문에는 80분이나 일찍 법원에 도착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계속된 불출석에 지귀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교도소 측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지난 9차례 공판에 출석하는 동안 건강상 사유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며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에도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인보다 간수치가 5배 높다며 제출한 피검사 자료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뭐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재판 한 번에 적부심 한 번이고, 이번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4시간만이 아니라 이건 하루 종일이잖아. 상황이 다른 걸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도 구속영장 발부마저도 모두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 수사보고서가 무리하게 회수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회수해온 수사관을 소환한 데 이어 회수 과정 전반을 조율한 법무총괄장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최상병 사건 보고서 회수 과정 전반에 국방부 검찰단이 개입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으로 법무 업무를 총괄해온 이모 중령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중령은 초동수사 보고서가 경찰로 이첩된 이후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서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중령은 보고서 회수뿐 아니라 이후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 등에도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경북경찰청에 내려가 직접 보고서를 회수해온 국방부 검찰단 소속 A 수사관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수사관은 특검에서 회수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순직 2달 뒤 국방부에 유포된 이른바 괴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괴문서가 국방부 정책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 허태근 당시 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당시 괴문서 작성 경위와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도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작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내일 예정됐던 한미 2+2 협의가 돌연 무산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에게 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출국 직전에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측은 또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는지 알아서 백지 답안지를 채우라는 식으로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공항에서 걸어 나옵니다. 내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과 미국 간 재무 통상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우리 대표단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미국 측 통보가 온 겁니다. 오후에는 의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해 미국이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 실장은 미국 행정부 고위급들과 만나 총론적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전반, 그러니까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방문은 경제 관료들이 하게 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협상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준비해 오라는 사실상의 백지 답안지를 내민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미 협상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JTBC에 미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해 오면 그 뒤에 관세 협상을 마칠 수 있다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든 수입 개방 완화든 우리가 가져오는 카드를 일단 보고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7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협상을 마친 만큼 이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납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한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일본의 합의 과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할지 그 금액을 직접 고쳐서 적는 등 사실상 백지 수표를 압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참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금 4천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천억 달러로 고쳐 쓴 흔적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한 끝에 최종 합의한 액수는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59조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일본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했다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일본을 압박해 끌어낸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백지 수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임의로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수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So the Japanese are going to give America the ability to choose the projects. Then we'll give it to an operator who'll run it, and the profits will be split 90% to the taxpay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10% to the Japanese. 트럼프는 시장 개방을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전략으로 일본과의 협상을 이끈 것으로 전해집니다. Such openings are worthy of many points in tariffs, and they're a good thing. 특히 관세를 1%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일본의 구체적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관세 합의와 별도로 미국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 합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협상안을 세부 조율 중입니다. 일본처럼 막판 협상에서 트럼프가 직접 압박에 나서면 우리 협상단 역시 이른바 백지 수표식 합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56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지난주 캐나다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비공개 일정표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울렛, 유명 문화거리 방문 등 관광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 무더기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겁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 행사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로비를 메운 참가자들은 국내 공공기관의 상임 감사와 감사 실무진입니다. 최신 내부 감사 기법 등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매년 열리는 세계 감사인 대회. 이번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등 56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127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 학회 일정만 있을 뿐 다른 외부 일정은 전혀 없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는 이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비공개 일정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관광 일정으로 가득합니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시내로 이동해 한때 북미 최대 위스키 증류소 단지였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등을 방문합니다. 다음 날엔 아침부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크루즈 탑승 일정 등이 있습니다. 세번같이 버스 가져가시면 세번 갔다 와야지. 안 간 사람은 나름대로 쉰다든지 시차 때문에. 주말뿐 아니라 평일인 수요일 오후에도 토론토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공개 일정표는 토론토 공항 도착 직후 한국감사협회 측이 걷어갔다고 합니다. 비공개 일정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수거를 하더라고. 공항에서 이제 호텔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걸 버스에서 다 수거를 하더라고. 세계 감사인 대회 일정은 2박 3일인데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캐나다에 가서 여행을 한 셈입니다. 한 사람당 약 800만 원에 달하는 출장 경비는 공공기관 예산,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참석한 상임감사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중 상당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 문제 출장을 다녀온 공공기관 상임 감사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JTBC는 공항에서 귀국하는 이들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답변을 피하거나 나는 관광 안 갔다는 식으로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도착 첫날, 여행사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음 날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할 셔틀버스 탑승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참석은 1번, 불참은 2번. 줄줄이 올라오는 1, 불참보다 가겠다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홈블로어 크루즈는 타고 나면 흠뻑 젖는 걸로 유명한데 여행사는 옷이나 신발이 젖을 수 있으니 편한 복장으로 참석하라며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입단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혹시 국적이나 여행 장소를 물으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무시하란 겁니다. 사진 공유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SNS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은 일체 공유하지 말고 조심히 살자. 이런 출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귀국하는 감사들을 공항에서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응대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지침대로 자리를 피하거나 감사님 아니신가요? 감사님 아니세요? 폭포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네. 근데 비공개 일정표에 가는 걸로 돼 있던데 아예. 그거는 저는 거기 그쪽 안에서만 있었고요. 안에서가 어떤 곳이에요? 토론토에서는. 참석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된 기관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세계 감사인 대회 행사장 주변에만 있었다고 해명했고 상임감사가 직접 참석 의사를 밝힌 한국무역정보통신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관장님은 안 가셨답니다. 피곤해서 호텔에서만 계셨다고 합니다. 여행사는 자유일정 시간에 셔틀은 운행했지만 단체 관광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임감사 대부분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행사 측에 국민 혈세로 토론토 여행을 다녀온 곳 아니냐고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울렛 가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에 여행 가는 게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행이죠. 여행하는 게 어딨겠습니까. JTBC 심가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 감사들이 무더기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이 문제 취재한 정혜성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서 봤지만 출장 내내 관광 일정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 걸로 보여요. 네,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공식 일정표와 비공개 일정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공식 일정표를 보면 관광 일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비공개 일정표를 보면 관광 일정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광이 시작되고요. 특히 일요일엔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 일정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겠습니다. 당시 여행사는 참석하시는 분들은 옷이나 신발이 다소 젖을 수 있으니 편한 복장으로 참석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부 보안 단속도 철저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한 참석자는 007 첩보 작전이란 표현을 썼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뭔가 조심하더라고요. 007 작전하는 것도 비공식 일정표 있잖아요. 다 수고를 하더라고. 사진 같은 것들은 일체 공유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 문제의 상임 감사들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또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더군요. 네, 맞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직접 기다렸다가 해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상임 감사는 비즈니스석, 그리고 감사 실무진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온 걸로 파악됩니다. 네. 상임 감사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2대로 나눠 탔는데 비즈니스석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들이 너무 많이 가고 감사협회에서 사전에 좌석을 더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2개예요? 그렇지. 감사들을 다 태우고 와야 되니까. 감사들을 모두 비즈니스석에 태우기 위해서 비행기 2대를 이용을 했다라는 주장인 그런 거죠. 증언입니다. 네.
출장을 다녀온 상임 감사들은 대부분 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2023년과 2024년 임명됐습니다. 이번 캐나다에 간 상임 감사 중 전직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인물도 다수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게 감사의 역할인데 도리어 이들이 혈세 관광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이들이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봤는데 상당수가 나는 안 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안 갔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안 갔다입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예. 여행사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사람을 참석하는 사람은 1번, 참석하지 않을 사람은 2번을 누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1번을 찍었습니다. 취재진은 1번을 찍은 상임 감사들에게 질의했지만 대부분 나는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나머지 역시 가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아직 해명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다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감사들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남미 이과수 폭포에 갔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네. 나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국민들을 위하는 공직자들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네, 사흘 전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항공 관제사가 관조소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제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생전 남긴 글귀는 절박했습니다. 25년차 항공 관제사 이모 씨,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인천국제공항 관제소로 출근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A4 용지 한 장짜리 유서가 있었습니다. 관제사들 처우를 개선해달라, 최소한의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호소가 빼곡히 적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한 줄, 그리고 맨 마지막 표현은 장기 기증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제사들은 24시간 공항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직업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하나라도 실수가 발생을 해서 어떤 이벤트라도 발생하게 되면 긴장과 피로도가 극심하지만 사람이 부족해 휴식 시간 보장이 안 된 지 오래입니다. 국내 항공 관제사는 약 650여 명. 우리와 연간 여행 편수가 비슷한 일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항공 교통량, 노선과 활주로는 늘어가는데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을 끈질기게 알려온 이 씨.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참사 뒤 걱정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동료 후배들이 계속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여행 중에도 계속 그와 관련된 업무 전화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온 이 씨. 동료들은 일에는 빈틈이 없었고 사람에겐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며 잘 챙겨주시고 친오빠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남은 사람들은 이런 이 씨가 말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짓눌릴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JTBC 신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마음이 너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벽돌이 쌓인 더미에 비닐 랩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지게차로 들어 올리자 그대로 딸려 올라갑니다. 발은 공중에 떠 있고 옴짝달싹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다그치기도 합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31살 노동자인 이 남성이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건 지난 2월 26일입니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5분 넘게 벽돌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죠.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안 된 때였고 한국말이 익숙치 않아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다른 회사에 일하고 싶어요. 이주 노동자 단체는 지자체와 노동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동일한 괴롭힘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폭언 욕설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좀 있었다고 하고 있고 회사 측은 뒤늦게 관리 책임을 잘못한 데 대해 인정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중 예방에 나섰는데 일선 은행들에는 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퇴직 경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습니다. 아유, 어디 가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인생정보 받으러 오셨어요? 이 일이 익숙하다는 듯 계속 묻고 다닙니다. 처음에 선생님 오셨을 때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몸 설계사. 여기 어디 종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남성 37년 베테랑 경찰관 출신의 금융범죄 예방관 김효동 씨입니다. 은행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선에서 직접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인데 현직 때 경험을 살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뛰어든 겁니다.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은 사실 뭐 조사받고 차후에 건가한다 그래도 이미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비됐거나 아니면은 연락책이나 총책은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김 씨는 지난달 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주식 투자 광고에 속아 300만 원을 이체하려다 이를 눈치챈 은행 직원이 김 씨에게 알린 겁니다. 이 고객님이 다른 데 가서 또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을 완벽하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관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김 씨와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과금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곁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오늘 안 찍었구나. 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융범죄 예방관 7명을 두고 있는 충북 지역은 그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모처럼 소비가 살아나면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돈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관세 영향권에 들지 않은 수출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는데 소비 쿠폰 같은 추경 효과와 관세 협상 결과가 남은 하반기 우리 경제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시장이 북적거립니다. 연초보다 늘어난 손님에 상인들도 분주합니다. 힘들고 매출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좀 활성화됐죠. 매출이 한 달에 돈 100만 원 이상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같은 민간 소비 개선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를 웃돈 겁니다. 지난해 1월 깜짝 성장했던 우리 경제는 줄곧 0% 안팎으로 침체됐다가 지난 1분기엔 0.2%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성장률이 반등한 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승용차 판매와 티켓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고 아니면 발레나 연극 같은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녀야지 하면서 많이 찾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계속 뉴스만 보고.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난 수출도 성장률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질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풀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추경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3분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제가 미용사인데 이제 아무래도 연초보다 지금 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과 아직 회복김이 없는 건설 경기가 변수입니다. 3분기부터 하반기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쪽이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건설 수주 이런 집 동향을 보면은 아주 빠르게 회복하기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올해 1% 성장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와 관세 영향을 반영한 새 전망치를 다음 달 내놓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광주시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색상을 다르게 해 비판을 받자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최근 폭우로 가뜩이나 바빴는데 잠 못 자고 스티커까지 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 직원들이 조심조심 스티커를 붙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표기하고 색상을 달리해 논란이 된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앞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곧바로 카드 뒷면에 적힌 무언가를 스티커에 또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선 행정복지센터 직원 400여 명이 어젯밤 9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스티커로 금액을 가리고 색상을 통일한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시민 사과 발표 이후 벌어진 상황에 공무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거 수혜지역인데 밤중에 이거 스티커 받으라고 직원들 다 날아가면 어떡해. 그러니 우리 직원들 점점 잘 해주라. 내부 게시판엔 뒤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항의 성명을 내고 광주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색깔 있는 카드 세 장으로 해서 이걸 차별을 명확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원성도 컸습니다. 카드에 임시 방편으로 붙여놓은 스티커조차 쉽게 떨어지면서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을 하면 기근이. 역시 소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카드를 제작한 부산시도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80만 장이 제작됐고 40만 장 이상이 지급됐는데 일부 구와 군에선 광주처럼 스티커를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좀 뭉개는 일이죠.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지탄받아야 되는 일인데. 행정 편의주의가 소비 쿠폰을 소득 쿠폰으로 전락시켰다며 곳곳에서 집회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유급 의대생 8천여 명의 복귀와 관련해 이들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국회 청원에 벌써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제 졸업시킬지를 두고도 대학들 간 의견이 갈리며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 발표까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어젯밤 느닷없이 취소했습니다. 각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란 건데 의대들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앞서 대학들은 유급된 의대생 8천여 명에 대한 징계는 유지하되 2학기 복귀는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본과 3, 4학년 학생의 졸업 시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본과 3, 4학년은 각각 2027년과 2026년 5월에 졸업시키고 추가로 실습 기간을 주자는 안이 검토됐습니다. 6년제 과정을 5.5년으로 압축하자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 의사 국가시험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특혜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수업을 다 듣고 마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기존에 들어간 의대생이나 전공의들하고는 그럼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미니만 유급이지. 이에 40개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 모임단체는 각 대학별로 판단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학칙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월, 8월 등 졸업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과생 실습 기간을 압축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도 클 거란 우려도 여전히 나옵니다. 이에 일부 대학이 집단 따돌림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때 특혜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일주일 만에 벌써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위가 계속되면서 38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건 두 개의 고기압이 두꺼운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상인이 연신 얼음을 꺼내 붓지만 금세 녹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생선도 익어요. 내일부터 또 많이 지금 오늘보다 더 덥대요. 그래서 걱정이 솔직히 너무 많이 되고 또 너무 더우면 손님들이 또 안 나오시고. 만두가게의 주변 온도는 찜기 열기까지 더해져 39도가 넘었습니다. 도심은 아스팔트가 끓어오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여의도의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하지만 도로 한가운데 있는 버스 정류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는데요. 실제 이곳의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계속 아스팔트 때문에도 그렇고 버스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좀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하고 약간 불쾌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문제는 더위가 주말까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은 37도, 모레는 38도로 예상되는데 습기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에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특히 서쪽 지역이 더 뜨겁게 달궈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태풍의 영향력에 달렸습니다. 현재 태풍 7호와 8호, 9호 태풍이 한반도 아래에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세에 밀려 태풍이 북상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폭염은 지속됩니다.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뜨거운 수증기와 만나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렇게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내부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도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옆으로 비닐하우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자만 쓴 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30분 하루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간대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떤가 살펴보니까요. 35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닐하우스 안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바닥은 50도 가까이 됐고 내부는 44도를 넘을 정도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켜본 오후 내내 이들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의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했는지, 사업주가 휴식 시간은 줬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일 몇 시부터 하셨어요? 몰라요? 안 더워요, 선생님? 온열 질환자의 약 15%가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데 열을 식힐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노동자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꼭 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가 많고 여기저기 퍼져 있는 탓에 관리 감독을 피하기 쉽습니다. 농장주들의 경계가 좀 심해서 실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휴식 공간이 없어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철저한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폭염 시에 노동을 시켜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는 매년 안전책자를 언어별로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더위 속에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경쟁이 한창입니다. 강선우 전 후보자의 낙마를 놓고도 두 후보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이 소식은 류정화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개 사퇴 요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강선우 후보님과 저의 같은 마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줄곧 강 전 후보자를 옹호해왔던 정청래 후보는 동지란 비가 올 땐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강 전 후보자와 당원,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열세를 보였던 박 후보가 강 전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명심과 국민 여론을 앞세워 반전을 노렸다면 정 후보는 당대표 선거 최대 승부처인 당심 끌어안기에 집중한 겁니다. 두 후보는 개혁 선명성 경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서 사건 조작이 확인되면 공소 취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는 내란 특검을 넘어 내란 특판, 즉 국회 등이 추천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를, 정청래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당대회를 9일 앞두고 양 후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극우화하는 세력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당 내에선 전한길 씨와의 절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 불출마 결심을 밝히며 당의 극우화와 퇴행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 장동혁 의원 등 탄핵 반대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당권 주자를 겨냥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어게인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연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반극우 연대 필요성에 힘을 더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시대 역행이고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쇄신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절연하고 단절하고 그 속에서 내 책임을 면하는 이러한 비겁한 정치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연 토론회에서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된 걸 사과하면서도 전 씨 입당에 대해선 입당할 자유가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도 출당이나 총선 불출마 선언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힘들 것 같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네.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이 감옥에 앉았으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또 더구나 재판 받지 않습니까? 특검 재판 또 받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재판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는 걱정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구속적부심엔 출석해놓고 법원에서 석방 안 시켜주니까 3주 연속 재판에 안 나와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걱정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투옥이 됐었죠. 네. 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윤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장면도 먼저 보겠습니다. 감옥에 가보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난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자, 김문수 후보의 이런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왜 그러느냐? 윤 전 대통령 지난 12일 재구속된 이후에 18일까지 접견을 총 16번 했습니다. 네. 하루에 2번꼴로 한 셈이죠. 자, 그다음에 접견 시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접견실, 에어컨이 잘 나오는 접견실에서 이 폭염 날씨를 견딘 게 아니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앞서서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선풍기밖에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지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었던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네. 자, 탄핵 변론 당시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나라가 걱정돼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개몽됐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새벽에 늦게까지 변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근데 혼자서 막 엄청 울부짖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렇게 말하면 또 김계리 극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목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자, 하지만 이 김계리 변호사가 말한 그 나라, 그 자유, 다름 아닌 불법 계엄으로 망가지고 없어질 뻔했다. 이런 사실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옥살이를 걱정하기보단 불법 계엄으로 고생한 국민들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자, 이른바 갑질 논란 후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공격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의원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실제로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안도 제출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반발입니다. 자, 2021년 4월 재보궐 당시였죠. 당시 송원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서 있었는데 자,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압승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어떤 분석들도 많이 있었죠. 굉장히 비판이 거셌잖아요. 현역 의원이 사실 당직자를 폭행하는 건 무척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당직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에는 스스로 탈당을 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4개월 만에 복당을 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당장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의원직까지 사퇴했습니까? 자, 지금 정계를 은퇴했지만 활발하게 정치 논평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도 네. 한마디 했습니다. 자, 어디 여의도에서 갑질한 사람이 강선우 의원 한 명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서 집단 항의를 받고 스스로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 없었느냐라면서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은 아동 성범죄로 수감됐다 숨진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앱스타인 수사 기록에 트럼프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의 이름이 있다는 보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지난 5월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동안 앱스타인 파일에는 자기 이름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Did she tell you at all that your name appeared in the file? She's given us just a very quick briefing, and in terms of the credibility of the different things that they've seen.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또다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자신이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 기념으로 외설적인 그림과 함께 편지를 건넸다는 보도가 허위라며 월스트리트저널에 14조 원대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건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올 초 앱스타인에게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의 목록을 확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DOJ may be releasing the list of Jeffrey Epstein's clients? Will that really happen? It's sitting on my desk right now to review. So have you seen anything that you said, oh my gosh? Not yet. 하지만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이름이 나온 걸 확인한 뒤에는 새로 수사할 게 없다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앱스타인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균열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그야말로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들며 폭염경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덥고 모레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는 건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 모레는 38도까지 솟으며 올여름 최강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치고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엿새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도 대구는 35도, 대전과 전주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의 폭염뿐만 아니라 밤더위도 나날이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